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 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번 개념 설명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글로 이제 연습을 할 것이고요. 글 쓰는데 완벽하게 그 챕터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 좀 할 겁니다. 저번에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점수가 안 좋아요. AI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력이라 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네가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글씨를 좀 잘 쓰셔야 됩니다. 글씨를 너무 글씨를 엉망으로 쓰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이름조차도 판독이 안 될 정도로 좀 그래요. 그리고 가장 AI로 평가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민준인데, 민준이는 이게 글은 많이 씁니다만 문맥이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냥 단어만 막 연결되는데 그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막 그냥 중문난방으로 돼 있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엉망이라서 피해 보는 사람들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글씨가 엉망이라서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없지. 응. 불펜이랑 샤프. 잘하는 게 아니라 불펜만 써 그냥. 야. 먼저. 이거네. 아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자, 시작하자.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주제가 보일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속의 예를 세 가지 들어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한번 보자. 자, 보일의 법칙인데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일 큰 것부터 설명해야 돼, 작은 것부터 설명해야 돼요. 큰 것부터 설명해야 돼요. 큰 것부터 작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보일의 법칙에서 핵심 키워드 한번 보자. 핵심 키워드. 먼저 압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온도, 몰수. 그 다음에 입자 운동. 입자 운동. 그 다음에 압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면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입자의 충돌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 뭐냐라고 한다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 부피가 무엇에 비례한다?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즉 압력의 반비례한다야. 근데 이것만 쓰면 틀려요. 조건이 있어야 돼. 무엇 조건? 온도와 몰수는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서로 상반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이만큼의 부피가 됐을 때 그것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야. 이걸 여러분이 말로 쓰셔야 됩니다. 단, 쓸 때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마이너스예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비례, 반비례로 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압력이 높아진다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게 돼요. 왜 작아져야 되냐면 풍선이 있을 때, 풍선이 이렇게 있다 가정했을 때 이 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압력이 있어? 바깥에서 안쪽으로 미는 외부 압력이 있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내부 압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내부 압력에 대비 외부 압력이 커지게 되니까 내부 압력을 증가시켜 주는 거야. 그치? 어떻게 증가시켜 줄 수 있냐면 이 안쪽에 부피를 줄이는 거지. 자, 부피를 줄이면 단위 면적당 입자의 충돌수가 어떻게 될까?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할 것이고요. 증가하니까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지. 언제까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게 중학교 개념이야.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보일의 법칙이 완벽하냐? 아니야. 보일의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압력이 무한대로 계속 증가한다면 기체의 부피는 굉장히 작아지겠죠. 거의 0에 근접하게 작아지게 돼요. 그럼 입자가 서로 맞닿겠지. 그렇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라든가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든가 입자 사이의 반발력 이런 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은다면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압력을 낮춘
낮춘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지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야. 오케이? 됐죠? 여기다 뭐 이상기체 써도 상관없고요. 이상기체랑 잘 맞아 떨어질 거다.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되는 예를 한번 써보자. 예,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죠? 풍선. 하늘 위로 올라가면 풍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부에 공기방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겠지. 사람 많이 타면 짜부가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쓰는 거야.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쓰라 그러면 어떻게 써? 이것도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얘기야. 저는요. 저 답변은 진짜. 근데 그게 알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쭉 나열해 놓은 식이 강합니다. 다른 거 아닌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점수가 상대적으로 몇 번 반복했어요. 민준이 거는 내가. 근데 계속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읽어버렸어요. 예. 근데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 이렇게 이제 완성했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이걸 통째로 문장으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죠? 이걸 통째로 기억하는 것보다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는 거야. 압력, 온도, 몰수, 입자 운동, 그다음 반응자 충돌수, 반비례, 일정, 뭐 그다음에 외부 압력, 내부 압력, 그다음에 이것이 잘 안 맞는 조건, 그다음에 생활 속 예.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대강 한번 쭉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야. 그럼 쓸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아, 내 글씨 원래 잘 이거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영어라서 너 모르는 영어야. 몰라 돼요. 알아요. 언틸도 알아요? 오, 예. 예. 자,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시간 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일의 법칙 한번 거기다 1번 쓰고요. 거기다 한번 써보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쓰기 시작해요. 서술형으로 씁니다.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좋은 글을 많이 써봐야지 나중에 또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런 걸 알파라고 주잖아요. 그 알파가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내가. 우리끼리만 약속이라고. 그 종이에다 씁니다. 종이에다가. 페이퍼 종이에다 씁니다. 여기다 쓰셔야 돼요. 네? 필기에 상관없어요. 밑에다 1번 쓰시고요. 바로 손내는 갑니다. 그리고 그 쓴 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예, 주십시오. 글로 쓰는 거야, 글. 뭐가요? 입자의 크기, 인력,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원래는 더 작아져야 돼. 입자의 크기 자체가 있으니까 턱 달라붙어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잖아. 기체 입자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입자의 크기가 있는데 압력이 커지게 되면 입자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입자가 점점 다 맞닿겠지. 다음에 이때부터는 압력을 아무리 가해도 이게 더 이상 작아져 안 작아져? 안 작아지잖아. 그걸 말한 거죠. 제가 채점해 본 결과 전체적인 국어적인 표현은 가준이가 제일 앞서고요. 내용적인 면은 주원이가 좀 낫습니다. 준서도 매우 좋고요. 가준이는 의외로 겉보기에 달리 글씨를 꽤 잘 씁니다. 의외입니다. 가준이가 글씨 잘 쓰는 거는 중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냈습니다.
가린이 하도 많이 나한테 갈굼다 해서 이제는 끄떡도 안 해요. 웬만한 갈굼에는 이제 끄떡도 안 합니다. 오, 진짜 글씨 잘 써. 오, 진짜 잘 써. 월드컵에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중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글로 쓰지만 나중에 이걸 말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말로 답변할 땐 굉장히 체계적으로 답변해야 돼요. 보호대 법칙이 뭐야? 이렇게 질문했는데 풍선을 놓쳤더니 하늘 높이 올라가다 풍선이 터졌어요. 이게 보호대 법칙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온도와 입자수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호대 법칙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아주 포멀하게. 그러기 위해서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야? 누구야? 영재화학 되게 쉽네. 아, 님들이 너무 불쌍해. 자, 빨리 쓰십시오. 네. 처음 잘 써도 아, 상관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요. 종이 새로 있으니까. 그냥 지우고 하지. 네, 가륜이 다 썼습니다. 가륜이보다 늦는다는 것은, 예, 브라질이 중국한테 축구로 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해서 가륜이보다 느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 팬들이 있는다. 원 모양 만들어가지고. 다 했어?
준서 거의 다 써가지. 준서까지 다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다릴 시간 없으실까요? 안 됩니다. 그럼 다 늦게 됩니다.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죠. 가령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가니? 지하철 타고 갔어? 간이 다 쓰고서 저 위에 늦지요? 나보다 더 늦는 건 말이 돼? 이렇게 지금 가준이가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빨리 끝냈는데 그쵸? 예. 승자의 여유, 하이드레이션 타임입니다. 예, 중국이 브라질을 축구로 이기는 일이 벌어졌네요. 예, 주원이가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멈추시고요. 이따 다시 시간 될 테니까 그때 다시 좀 채워 넣으시고요. 자, 보자. 자, 샤를의 법칙 보자. 자, 샤를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절대 온도야. 그쵸? 그래서 얘는 기체의 부피는 무엇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과 무엇? 압력과 입자수는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니까 두 가지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밀폐된 공간에서 단위 면적에 입자가 부딪히는 충돌의 수가 증가하고요. 충돌 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충돌의 횟수도 증가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당연히 증가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실제로 샤를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그걸 만약에 절도도 하지 않고 섭씨로 하게 되면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VT는 0도씨의 부피 더하기 0도씨의 부피 곱하기 273분의 T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개의 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그렇죠? 두 개의 분면을 지나고 있고요. 두 개의 분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온도로 대입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썼듯이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는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바로 샤를의 법칙이야.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샤를의 법칙의 약점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보자. 만약에 온도를 무한대로 낮추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계속 작아지겠지. 거의 0으로 근접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입자끼리 가까워지면서 입자의 크기, 인력, 반발력 이런 것들이 작용하겠지. 작용해서 뭐가 커지게 된다? 오차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된다?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실험해야지 오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입자의 크기, 인력, 반발력이 작용해서 기체 부피가 거의 0으로 가는 조건을 가게 된다면 이때는 실제 기체라면 액체나 고체로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샤르의 법칙이 잘 정도했던 조건은 절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험해야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체 부피가 0으로 근접하는 경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액체나 고체로 받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실험해야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탁구공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기구가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 타이어가 있겠죠. 이거는 사람이 2명 탈 때, 5명 탈 때. 이거는 겨울하고 여름 하면 되겠죠. 이건 압력이 커지는 거잖아. 예. 이거는 온도니까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맞죠? 예. 자, 이것도 한번 적어봅니다. 어떤 거요? 예, 2개의 분면을 지난다고요. 예. 아, 이거 수학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 수학인데 어떡하지? 나눠서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나눌 분이 없어지면 일단 아니에요.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지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씨로 하게 되면 그래프를 섭씨로 하게 되면 2개의 분면을 지나잖아. 네. 이 선이. 근데 이걸 절대 온도로 하게 되면 정비례 그래프가 되잖아. 네.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섭씨로 우리가 하게 되면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래프에서 2개의 분면을 지나고 있어요. 분면이요? 예. 분면이 아니라 자, 이것도 한번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 진짜 몇 개나 보세요? 뭐가요? 아침에 몇 개였어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나도. 유미님이 나 때문에 알고. 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몰라요. 자, 빨리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없어요. 이거 많이 써야 돼. 문제. 내가 계속 깨워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그냥 둬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문장으로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냐. 키워드만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흐름은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실력이 되면. 그러니까 키워드만 정리하십시오. 아까 설명 쭉 들었지만 샤르의 법칙에서 절대온도, 부피, 그 다음에 단위 면적대 입자의 충돌의 세기와 충돌의 수,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어떻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렇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한 대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방식대로. 그렇지만 키워드는 가능한 한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좀 다 집어 넣으시고요. 왜? 신발을 신고 있는 건지 배를 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너 신발이 몇 밀리냐? 280. 근데 IQ랑 똑같네? 어우, 신발 신는 게 아니라 배를 탄 것 같아. 어우. 자, 빨리 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가리움으로 삼겠습니다. 가리움보다 늦으면 늦은 겁니다. 네. 딴 끼어들기 해. 잘 알아봐요. 네? 아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키워드, 내가 거기다 그 프로토콜 줄 때, 키워드, 과학적 오개념, 연결성,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바꿔줘? 어? 너무 띠꺼워요. 띠껍다는 게 뭔 말이야? 볼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시험지를 엄밀한 과학적 뭘로 해부해 보았더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무슨 과학적 5개념을 법에 따르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막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발언. 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냉정하게 보라 그랬어요. 냉정하게. 그렇다고 중력을 폭력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네가 잘못 쓴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32점을 깎으셨거든요. 그렇다고 0.3kg으로 계산했는데 300g으로 보면 너무하지 않나요? 글 좀 잘 쓰시고요. 내가 거기서 한 것은 과학적 5개념, 그런 영절성. 우리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점수를 더 줘요. 아니야. 그러니까요. 안 그래요. 그 땡깍지 뭐더라 우리들이 이게 아무것도 안 썼는데 점수를 제일 높게 받았다 이거. 말이죠. 알았어. 그거 지금 프로토콜 좀 수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여러분 잡서 쓰는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만족하고 있어요.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충돌 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질문 그만. 준서 다 했나? 예, 준서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준서가 다 있습니다. 가빈이가 끝내면 다 끝내는 걸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는 민주가 제일 많아. 아니구나. 밤 쪽에서 그렇구나. 예, 가득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 주제가 뭐였지? 이상기체가 무엇이고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이지. 가르 맞니? 자, 보자. 이상기체가 뭔가 한번 보자.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 먼저 개념부터 한번 봅니다. 이따 쓸 시간 따로 또 드릴게요. 자, 이상기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PV는 nRT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실제 기체, 가상의 기체. 가상의 기체야.
그래서 압력 또는 온도, 입자수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거야.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이상기체야. 근데 얘는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아주 높이거나 아니면 온도를 아주 극한으로 내리거나 이래도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입자의 크기, 인력, 반발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로지 기체의 부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바뀌어. 무엇에 의해서? 압력, 온도, 입자수에 의해서만 변해요. 단 질량은 0이 아니에요. 질량은 존재해요.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으면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질량은 존재하지만 입자 사이의 크기, 인력, 반발력 그다음에 그것이 나타내는 고유의 부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0이 될 수 있는 기체가 바로 아이디얼 케이스, 이상기체야. 민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인데 이걸 이제 문자로 풀면, 그러니까 글자로 풀면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 있다 없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 없고 모든 기체는 절대 온도에 그 운동 에너지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더 있나?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실제 기체죠?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압력, 온도, 입자수 요것에 의해서 부피가 변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입자의 크기, 인력, 반발력이 없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해줄까? 낮춰줘야 되고 온도를 어떻게 해줄까?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어때야 될까?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그 기체가 극성 기체가 아닌 무극성 기체여야 돼요. 이렇게 분장이 적고 얘가 무극성 기체로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될수록 분전의 인력이 작아집니다. 분전 인력이.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로 행동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직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메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연습이야, 연습. 메모하지 마시고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키워드 형태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 메모하지 마시고요. 자, P분의 nRT. 이게 첫 번째 키워드지, 그렇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상태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입자 크기, 인력, 반발력이 없고 질량이 없고요. 오로지 압력, 온도, 몰수에서만 부피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로 행동하려면 이런 조건. 근데 이게 잘 보면 서로 논리로 연결돼 있어요. 자, 시간 2분 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키워드 한번 정리합니다. 메모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에 키워드만 정리하고 써보는 거야, 한번. 키워드로. 우리가 어떤 시험마다 계속 우리가 미리 거기다가 키워드 정리하고 나서 그걸 보고서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이니까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흐름을 이제 하다 보면 흐름이 생긴다. 그럼 훨씬 좀 수월해져요. 자, 됐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울 테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한 키워드를 갖고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가령 지운다? 예, 지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외우다 하지 마시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논리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보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훨씬 좀 수월할 겁니다. 앞에다 3번 쓰셔야죠. 예. 글씨는 되게 조그맣게 쓰네. 키가 조그매서 그런가? 조그맣게 쓰지.
안녕. 됐어요? 예,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은 중국이 월드컵에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원이가 제일 먼저 풀었는데. 예. 얼마 안 썼거든요. 다 했죠? 순서 다 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정리하지 않을게요.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걸 보자. 증기압력. 자,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야. 증발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바로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된 기체의 몰수, 증기의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기압력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기의 몰수가 높다, 그럼 증기압력이 높다, 그 다음에 증기압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증기의 몰수가 높다는 얘기는 증발을 더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증발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입자와 입자, 아까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인력이,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는 얘기야.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기압력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발을 더 잘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발 잘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증기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에 따라 증기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액체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액체가 있을 때 온도별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이 아래쪽 X축이 온도예요. Y축이 증기압력입니다. 자, 증기압력이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기압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 A라는 기체가 있고 여기 B라는 기체가 있을 때 온도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A와 B를 보게 되면 증기압력이 누가 더 높지? B의 증기압력이 더 높지. 그래서 증기압력을 비교하면, 증기압력을 보면 A와 B를 비교하면 B가 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증발을 누가 더 잘하는 거야? 라고 비교한다면 A와 B를 비교하면 역시 B가 더 큰 거야. 근데 분자의 인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분자의 인력을. A가 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분자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잘 증발 못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발이 아닌 현상을 잘 보게 되면 증발, 액체가 있고요. 액체 표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올라오지 못하게, 증발된 기체가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는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압력을 바로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표준 대기압은 이제 1기압으로 봅니다. 1기압이고요. 1기압으로 누르면 이 증기압력이 이 증기압력이 1기압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증발 현상이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요.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서서히 높아짐에 따라서 증발이 일어나고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증기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기화 현상이 표면에서만 진행되는 거야.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증발이야. 요게 증발이야. 근데 증기압력이 점점 높아지고요. 증기압력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증발된 기체의 몰수가 좀 많아진다는 얘기.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높아진 증기압력과 누르는 대기압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액체 표면을 누르는 대기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개나 소나 이 속에서 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뭐라 불러? 이걸 바로 끓음이라 불러.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이 대기압만큼 높아지는 데 필요한 온도, 이게 바로 뭐야? 끓는 점이야. 그러면 증발은 뭐야? 증기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에서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증발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증기압력이 대기압까지 높아질 때 그때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라면 대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증기압력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압력이 1기압이라고 가정한다면 B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을 1기압까지 올리려면 이만큼 필요하고요. A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맞죠? 맞지? 그래서 이 정도 온도가 됐을 때 A는 끓을 것이고 B는 이 정도 온도가 됐을 때 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대기압력이 바뀐다면 끓는 점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대기압력이 0.7기압으로 높은 상태에 올라갔어. 대기압이 낮아졌어. 그러면 역시 증기압력도 0.7기압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끓을 수 있게 되니까 끓는 점이 낮아질 것이고요. 반대로 대기압이 1.2기압으로 높아진다면 증기압력도 1.2기압만큼 높아져야 되니까 끓는 점도 어떻게 될까?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대기압이 낮아질 때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높은 산.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압력이 높아졌을 때 이거 뭐야?
지하 말고. 하늘 위에 올라가. 아니면 압력밥솥. 압력밥솥. 그래서 압력밥솥은 누르는 대기압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이 10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개념을 설명했어. 자, 이제 한 레벨업 해서 내가 따로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듣고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거기다 답을 달아봅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가령 지워도 되지? 민준은 똑바로 앉아서 해. 똑바로. 그렇게 누르면 자요. 논술 쓸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설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피드백에서 논리적 비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논리적 비약이 어떤 거냐면 설명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니까 제 3자릿수 봤을 때는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걸 아마 AI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자습이 없나요? 그거 없어요? 예. 어제도 없었니? 예. 근데 10시에 갔어 그냥? 10시 분인가? 10시.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원자생 있지 않아? 자, 다 됐나 이제? 예, 가름수 끝냈고요. 심지어는 주원이도 끝냈습니다. 자, 다 쓰신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어를 못하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민진이도 주고. 잠깐만 저 하나 더 있었어요. 예, 난 그냥 거기 있는 차이 안 썼어요. 알바노고요. 예. 자, 생물 봅시다. 자, 생물 첫 번째 문제 보면 광합성을 물질 대사 관점과 생태계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물질 대사 관점에서, 그 다음에 생태계 관점에서. 뭐 같은 얘기인데 생태계적 관점에서 두 가지에서 바라보는 거야. 먼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물질 대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무슨 작용이야? 저 분자를 고분자만 쓰니까 뭐야? 동화작용이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면 흡열 반응이겠죠. 흡열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태양으로부터는 빛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 생태계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종속영양 생물 또는 독립영양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세포 호흡을 해야 되고, 그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선 화학 에너지가 저장된 유기 양분이 필요한데 우리 생태계 내에 유기 양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무슨 기체가 발생해? 산소 기체가 발생해. 그래서 산소를 제공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겠죠. 그럼 이것만 딱 쓰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에 이제 젖사슬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야. 동화작용입니다. 쓴 게 아니라 이 동화작용을 풀어 써야 되겠죠. 동화작용이 뭐야?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야. 그쵸? 그 결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자, 얘는 태양 에너지 우리 생태계 내에 받아들인 최초 반응이면서 유기 양분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즉 세포 호흡에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산소를 제공하고 유기 양분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들어가야 될 키워드 하나 더 있어. 뭘까? 독립영양 생물
종속유황생물에 대한 설명이 같이 덧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덧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첫 번째 문제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자. 자, 두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3대 요인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거는 짧게 쓰면 짧게 쓸 수 있고요. 길게 쓰면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개인차가 많이 커요. 자, 광합성의 3대 요인 한번 보자. 자, 현재 지금 우리 교실에 지금 현재 있는 3명이 현재 수업을 듣고 있고요. 예, 지금 2명은 지금 마치 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 가는 중이고 마치 갔고, 예, 현재 3명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밥안 갔는데요. 예, 눈만 봐도 알죠. 나는 민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업을 했는데 눈만 봐도 그만 알아요. 예. 아니 저 밥 안 갔는데 진짜. 아유. 자, 광합성의 3대 요인 보자. 광합성 3대 요인은 빛. 그 다음 뭐 있을까? 온도, CO2의 농도야. 자, 그러면 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겠지? 그쵸? 그 다음에 온도가 필요한, 온도가 적합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2는 광합성에 뭐? 탄소원이잖아. 탄소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각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광합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요인을 바로 뭐라 불러? 제한 요인이라고 부르고, 한정 요인 또는 제한 요인이라고 부르고, 이 제한 요인이나 한정 요인이 없어야지 광합성이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빨리 꺼내, 빨리 꺼내, 뭐 줄 거 있으면 줘. 자, 빛 한번 보자. 자, 빛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 변화 그래프가 있겠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릴 필요 없고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된다. 이분이 이걸 바로 뭐라 불러? 광포화점이라 부르고요. 광포화점이라 부르고, 이렇게 광포화점이 존재하는 이유도 쓸 수 있겠지. 왜 광포화점이 존재하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엽록소의 양이 한정됐기 때문에. 엽록소의 양이 한정됐기 때문에. 섬찟해, 그러지 마. 예. 뭐, 어? 아니, 머리를 가다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온도 한번 보자, 온도. 자, 온도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체온과 같은 35에서 40도에서 최고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야? 효소. 여기엔 키워드가 효소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O2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CO2 농도고 여기가 광합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CO2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CO2 농도가 증가해도 광합성 세기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야? 얘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양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끝날까? 아니죠. 남보다 한 발짝 더 써야 돼. 그러면 이 빛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빛, 뭘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 빛의 세기 말고 빛의 파장 갖고 설명할 수 있잖아. 그렇죠? 빛의 파장이야. 그래서 주로 식물의 엽록소는 빛의 파장 중에서 주로 어떤 색 파장을 주로 많이 흡수해? 단파장인? 단파장하고 장파장을 주로 광합성에 많이 이용합니다. 단파장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단파장은 청남색. 청남색이고 얘는 적색이야. 얘를 광합성에 주로 이용해. 그래서 여기 중파장인 녹색광은 어떻게 한다? 녹색광은 반사하기 때문에 식물의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나는 남볼을 하나 더 쓸래 라고 한다면 이거 갖고 내용 뭐 엥겔만의 실험이라든가 작용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또 설명할 수 있겠죠. 1번 문제는 요렇게, 2번 문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2번 문제 있죠? 자, 한번 써봅니다. 가루니까 손가락 아파요. 그런데 손가락 아파도 된다. 예. 아, 상관없어요. 아, 괜찮아. 난 어깨가 아파 지금. 그래 하도 많이 써서. 그러니까 나대지 마. 빨리 써. 아, 그러니까 빨리 써. 너 민지 뭐 하냐 지금? 남의 가방을 뒤져. 자, 빨리 합니다. 1번, 2번.
이거 지워도 되겠죠? 아니요. 이거 가져간다. 자, 집중하자. 빨리 하자. 집중하고. 지금 여러분 쓴 건 연습입니다. 이거 가져가시는 시점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예? 그건 연습이라고요. 연습. 조금 잠식했어. 근데 이거 한번 여러분 써보고 이따가 이거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실제로 이제 시험 칠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이 되는가 안 되는 걸 한번 본인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을 한번 먼저 써봐야 돼요. 가장 좋은 답변을 먼저 써봐야지 그게 기준점이 돼서 다음부터는 그런 수준으로 쓰게 됩니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여러분이 아직 느끼지 못하니까 좋은 글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성심성의껏 한번 글을 써봅니다.
시험 없죠. 응? 시험 없죠. 2교시 때. 네? 그거 아니에요? 뭐 생각 안 돼요? 해야죠. 생각 수업하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형은 나대지 마시고요. 요거 우리가 지금 보는 거 2교시 때 한 50분, 40분 정도 시간을 빌어서 한번 시험을 한번 칠 거고요. 실전처럼.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만 다시 시험을 칠 거고 남은 시간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다 썼어? 이게 다야? 한 석 줄, 넉 줄 갖고 다 완성을 했군요. 짧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됩니다, 분명한테. 자꾸 디테일하게 쓰는 버릇 해야지 디테일하게 설명 가능하죠. 자꾸 귀찮다고 자꾸 빼먹으면 나중에 실전에 가서도 빼먹게 돼요. 우리 모든 훈련을 실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이 모의고사는 실전에 가서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지. 우리가 모의고사 보려고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니잖아. 뭐, 다 했어? 효소 양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거 모여 사는데 그럼 안 먹어야 되겠다. 저거에서 다섯지. 이거 영재고 교재냐, 과학고 교재냐? 영재고 교재야? 하기 이렇게 쉽냐? 준서 거의 다 써가니? 거의 다 써가죠? 준서가 다음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모의고사 채점을 한 후에 물리하고 지구학 채점한 후에 프롬프트를 그 로직을 좀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했다고요? 좀 더 수정을 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면 되고. 너무 점수 후하게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엄격한 잣대를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 자소서도 경기 북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소를 평가해주고 첨삭해주는 프로그램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단 그건 여러분이 써야지 뭐 첨삭 가능하지 아무것도 안 쓰고 써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티나요.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했기 때문에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못하는데 어떡해요. 일단 넘어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 CO2의 출입량 값을 실험하는 거야. 자, 요걸 이제 설명하려면 먼저 가장 큰 베이스가 식물은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렇죠?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할 수 있어. 자, 광합성의 식을 보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광합성이 진행된다면 식물체 주변으로 CO2를 흡수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햇빛이 있을 때만 진행돼요. 그렇죠?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C6H12O6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반대로 CO2를 방출하겠지. 그래서 광합성은 낮에만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낮에도 밤에도 진행됩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봐야 되겠지.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말로 설명하십시오. 좀 어려우면. 자, X축이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광합성이요. 이 광합성량이야? 지식이. 빛의 색이야. 빛의 색이고, Y축은 0을 기점으로 아래쪽은 뭐가 되는 거야? CO2 방출. CO2 방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2 흡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전혀 빛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떤 식물한테 빛을 전혀 주지 않게 되면 그 식물은 일정량의 CO2를 방출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CO2 방출량이 서서히 줄어드는데, 그것은 세포 호흡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뭐야? 광합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CO2 방출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고, 어느 정도 순간에 이르게 되면 기체 출입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보상점. 보상점은 광합성과 세포량이 같은 거야. 기체 출입량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하루에 2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CO2 흡수량이 증가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우리 이때를 바로 광포화점이라고 부르죠. 광포점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광포점이 이루어졌을 때 CO2 흡수량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의 광포점이 이루어서의 총 광합성량은 190 되겠죠? 그럼 요거 우리 눈에 보이는 100, 요걸 우리 뭐라 불러? 순광합성량이라 불러요. 순광합성량이라 부르고, 순광합성량은 총 광합성량에서 세포음량을 뺀 나머지가 바로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고, 요 순광합성량은 무엇에 비례한다? 식물의 생장량과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3번 문제는 아니요. 여기서 좀 더 설명한다면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을 비교했을 때 양지식물 대기 마지막 경고. 잠 깨려고 해도 수업에 방해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집중해야지.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진짜 그러다가. 집중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양지식물에 비해서 음지식물은 세포음량도 같고 보상점도 낮고 그다음에 총 광합성량도 같고 순 광합성량도 낮아요. 이게 바로 음지식물이야. 요게 양지식물이야. 자,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덧붙인다면 어떤 내용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고랭지 채소. 고랭지 채소가 있는데, 자, 고랭지 채소는 낮 동안에는 평지와 고산, 이거 무슨 꽈배기야? 이거 뭔 비비과? 응? 자, 낮 동안에는 평지하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가 거의 비슷해요. 기온도 비슷하고 일정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총 광합성량은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밤이 되면 고산지대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 뚝 떨어져요. 그래서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고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뭐가 감소해? 세포 호흡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렇지, 호흡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순광합성량이 증가해서 순광합성량이 커져서 식물의 생장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기억하는 것보다 흐름을 잘 타고 그거 내가 알고 있는 흐름을 누군가한테 설명한다 생각하시면 훨씬 좀 수월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까 저기 민준이가 딴짓거리해서 전혀 하나도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으로서 이 광합성이 진행되면 CO2 흡수가 진행돼요. CO2 흡수가 진행되고 이거는 햇빛이 있는 낮에만 진행될 수 있고요. 반대로 세포호흡은 유기양분을 분해해서 H2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얘네는 뭐 밤이건 낮이건 간에 항상 진행됩니다. 그래서 CO2의 방출량은 일정량만큼 계속 방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CO2 방출량과 흡수량으로 우리는 그 식물의 보상점, 순광합성량, 총광합성량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CO2 방출만 진행되는데 그것은 세포호흡이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때 빛의 색을 증가시키게 되면 CO2 방출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포 호흡량은 변하지 않지만 광합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관상 CO2 방출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빛의 세가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는 기체 출입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는 광합성량과 세포 호흡량이 같아서 기체 출입이 관절되지 않는 보상점을 만나야 되고 보상점은 하루에 2번을 만날 수 있다. 평상시에. 그래서 계속 빛의 색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CO2 흡수량이 증가하다가 결국은 광포화점이 이르게 되고 그 광포화점이 이루어졌을 때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을 합한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총광합성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광합성량에서 생장량을 호흡량을 뺀 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고 순광합성은 식물의 생장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양지식물, 음지식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고냉지까지 설명하게 되면 이쪽은 퍼펙트가 다 설명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3번부터 자 먼저 글 씁니다. 이거 연습이야. 한번 다 써봅니다. 이따가 이거 다 뺐을 거야. 다시 백지 놓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초안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물 좀 마셔도 되나요? 예, 지금은 참기라고 한 거예요, 참고. 근데 그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보면 이게 좋은 사람은 계속 줍니다. 예. 학교생활 너무 열심히 해요. 핵심 멤버가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생명했어요. 가준이 정신 차려.
지금 민중이가 깨어나니까 얘가 또 마시려고 그러네. 뭐 무슨 전염병이야? 잠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손이 뭐? 손이 왜? 그래? 많이 아프겠다고 내가 막 위로해 줄 줄 알았지. 아니야, 빨리 써. 놔두지 말고. 그러니까 줘봐. 쟤도 지금 쓰잖아. 주원이도 쓰잖아. 준서 봐봐. 준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준서는. 예. 계속 정주행입니다. 예, 준서는. 준서가 제일 모범적이에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다 쓰셨나? 자, 준서, 다 쓰나? 예, 좀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예. 준서를 기준으로 삼아요? 준서가 기준이죠? 네, 예? 카페 있잖아요. 뭔 카페? 지금 그 페이스북 안 올리셨던데요? 뭐요? 분명은 안 올리셨던데요? 뭔 생명? 분명이잖아요. 그 지지난주에서 지난주에 뭐? 늦게 왔을 때 아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주였던데 유튜브에 없어요? 화음만 있어요. 몰라요. 페이스 찍으셨 아니, 그때 찍었어. 너 그때 오고 나자마자 껐잖아. 그 전에 다 찍었어. 그렇죠. 지정은 제가 왔을 때 이미 꺼졌고 아니야. 너 왔을 때 끊었어. 그리고 카페에 올라왔어요. 카페 올렸나? 모르겠어. 그냥 편하게 그냥 내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 누르고 그냥 봐요. 그건 안 눌렀고요. 그거 오지 마. 가린 구독했지? 제가 209번째 구독자. 지금 이제 거의 200, 56번째. 지금 260명입니다, 지금. 저 56번째. 첫 번째. 언젠가 할게요. 준서 구독했나? 뭐야? 아니 근데 유튜브 채널 구독 눌렀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왔다. 예, 실망입니다. 예. 얘는 벌써 구독. 채널 이름은 알아요. 예? 그럽니까? 기대성에 확인과하게 했죠. 예, 되게 유명합니다. 내 이름만 쳐도 바로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전 교수분 나오시던데. 구글에 쌤 이름 신다는 이미지 들어가는 쌤 선생님 어릴 때 나와요. 어릴 때 나와요. 내가 어릴 때 사지? 쌤 성함 구글에 검색한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오면 쌤 잘못했을 때 거기 나오는데. 쌤 미지시잖아. 아닌데? 나오는데요. 쌤 바쁘 찍으셨어요? 아니. 또 정자 사진 어딘 거야? 신경영감 필요합니다.
재미나이에 내 이름 치고서 어떤 선생님인가 물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진짜예요? 예. 선생님 혹시 컵 있으세요? 컵? 저 종이컵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요. 지금 꼭 네. 제가 뭐 먹어야 되거든요. 이따 먹어요. 자, 다 쓰셨죠? 아니요. 한 1분만 준서 없었어요. 준서 못 쓰면 다 시작할 수 없는데. 모든 거의 기준 준서입니다. 이게 뭐야? 그냥 쓰시면 돼요. 거기 안에 한 100만 원씩 들어있거든요. 공짜 100만 원. 토스트? 네. 토스트 제가 구웠어요. 이건 무슨 카드야? 신용카드? 네. 그거는 제가 이건 당연히 너, 신용 팔았어요. 김, 이거는 너 이름 아니잖아. 아빠 카드. 김밥. 저 오늘 저기 민준이 최대한 멀리 하세요. 민준이 오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그 집입니다. 네. 카렌이가 이미 사는 사람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렌이가 오늘 사주고 제가 내일 사주기로 했어요. 사요. 지금 한 거 같은데. 아니 아까 했다고. 준서 오셨습니다. 자, 준서 다 썼나? 준서가 왜 그러니까 네가 주원이야? 왜 이렇게 준서가 왜 그래? 그만합니다.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림 그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그래프는 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만 그림은 안 돼요. 그래프는 좋아요. 예, 그래프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번에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누구는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도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는데 그림을 막 거의 뭐 피카소급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구랑 말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 프라이버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언급하면 프라이버시가 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아 나 말 안 했다. 자, 이거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이나 비교 실험을 설계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문제 되게 잘 나와. 뭐뭐를 설계하라라고 했어요. 자, 설계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설계하려면 이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바로 변인이야, 변인. 변인. 이 변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변인에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독립변인이죠. 독립변인이고 독립변인 두 가지가 있어. 하나 뭐가 있어? 조작변인 있고 하나는 종속변의 말은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르는 겁니다. 자, 조작변인이 있고 통제변인인데 자, 조작변이 뭘까? 빛의 색이야. 빛의 색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온도라든가 CO2라든가 그 외 조건이 다 통제변이 되겠죠. 그렇죠? 네가 민준이야? 응? 네가 졸지? 그럼 민준이 깨어난다? 지금 민준이의 잠이 너한테 건너오려는 거거든? 얘가 깨어나잖아. 네가 죽는 거야 이제. 절대 준서한테는 졸음실이 근처에 가지 않아요. 준서한테는. 이거 정말 놀라워요. 자, 그래서 빛의 색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CO2야. 자, 요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할까? 자, 수조를 준비하고요. 수조를 준비하고 여기 안에다 뭘 집어넣을까? 물풀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물풀 집어넣어. 물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채워넣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어야 돼? 거봐. 그냥 물만 집어넣어? NaHCO3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애초에 식물이 저렇게 빨리 쓸 수가 없는데 물 속에서 뿌리가 있어야 돼요. 설치는 줄줄. 그냥 집어넣자.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깔때기 두고서 지퍼 세는 거 있어요. 자, NaHCO3를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는 이거 뭐야? CO2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줘야 되겠죠? 온도를 한 35에서 36도 정도 일정하게 맞춰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ED 등을 설치하죠. LED 등을 설치하고 LED 등을 가까이 하고 멀리 감에 따라서 여기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공기 기포 수를 잴 수 있겠지. 그렇죠? 기포 수를 재는데 자, 주의점 온도를 통제시켜 주기 위해서 앞에다 뭘 설치해? 여기다 물이든 수조를 설치하는 거야. 수조를 설치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식물에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를 잘게 쪼개요.
주사기 안에 넣어버린다. 그쵸. 그 다음에 주사기 안에 집어넣어. 땡겨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서 여기서 땡기는 거야. 땡겨. 그럼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뭘 제거하는 거야? 산소, 기포를 제거하는 거야. 그렇죠? 기포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빛에 되겠다고 내가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실험을 설계하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죠. 디테일하게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써내가지 마시고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한테 차근차근 설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만 쓸 필요는 없어요. 다른 실험 방법 제한은 상관없습니다. NaH CO3 굳이 NaH CO3 이게 편하니까. 그럼 뭘 집어넣을까요? 콜라 집어넣을까? 사이다 집어넣을까? 그럼 써요, 시험 때. 나도 궁금해, 어떻게 될지. 아니 이게 아니라 저거 응. 대신 혼란에 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어, CO2에다가 물까지 날숨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날숨을 집어넣어도. 자, 시작합니다. 예. 상대평가잖아. 그쵸? 이게 정답을 맞춘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하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한을 걸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라는 거야? 뭐야, 얇아져. 이거? 35에서 36. 기구 이름이 뭐예요? 어떤 기구? 올리고 LED 등. 수조가 이 물이 들어있는 수조라. 아이씨. 물 숫자 수조 위에 물이 들어있다. 그 수조에 물을 넣는다고요. 그렇게 말장난 자꾸 치면 죽습니다. 자, 죽여버릴 거야. 뭐야, 민준이. 그러지 마. 이었어요 제가. 잘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민준이. 신문을 꼈습니다. 깼다.
가면 신발이 기아에서 나온 거냐? 응? 기아에서 나온 거야? 아빠 기아 다니시냐? 네가 기아 다녀? 아, 그래? 인공기야. 마이크. 영상 촬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뜨리지. 절대 안 들어. 나대지 말고. 자, 다 정리하셨나요? 그럼 이제 알아서 표현하십시오. 자, 다 쓰셨나요? 준서 다 썼니? 책을 어디 생물책 봅니다. 생물책. 자, 진도 나도 하겠습니다. 생물책 오늘 이제 소화할 차례죠? 자, 페이지 144페이지 봅니다. 자, 진짜. 아침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대지 말고.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못 챙겼어요. 오늘 아침 파일도 못 챙겼어요. 학교 파일도. 근데 이게 왜 안 지워지냐, 이 칠판이. 어우. 제가 지워드릴까요? 아니요. 나대지 마시고요. 저 지우개로 지금 잘 돼요. 제 휴지가 좀 많이 없어요. 잘 지워지죠? 역시 저의 생각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주원이한테 주원이로 지우면 잘 지워져요. 기력이 나. 자, 페이지 144페이지 생물책 P입니다. 자, 영양과 소화에 대해서 한번 보자. 영양과 소화. 이쪽 파트는 중학교 과정하고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제 확률이나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소화 파트는. 자, 주의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소화 파트에서 문제 나오게 되면 문제 난이도가 결코 높지 않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 이 소화 파트에서 문제 나왔는데 만약에 그 문제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평이한 문제고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틀렸다? 그럼 100% 떨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일단 수학 파트에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문제니까 무조건 남들보다 한 발짝 반 발짝 더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십시오. 자, 영양과 소화 한번 보자. 소화. 자, 소화라는 과정은 우리가 섭취한 유기양분, 그러니까 영양분이죠. 에너지가 들어있는 영양분, 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소화라 불러요. 이 소화에는 물질을 쪼개는 것을 우리는 소화라 부르는데 이 소화는 크게 두 가지. 예? 너 소화 파트 했니? 네. 어디까지 했니? 저희 그거 뭐냐 말띠 탄수화물, 지방까지 다 했어요? 영양소 다 했네? 그럼 이제 무기양분 할 차례네? 그래요. 그렇게 해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진도 언제 가는지 몰라요. 자, 페이지 145
145페이지 봅시다. 145페이지. 자, 3대 요양소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부 요양소 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장기인가 내 장이. 당연히죠. 그래도 내가 이쪽 일단은 애들 이름을 다 외우잖아요. 제일 뭐예요? 딴 애들은, 딴 학원은 이름 모두 못 외워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어떻게 외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근데 여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이름 다 외우잖아. 근데 딴 애는, 딴 데 이름 못 외워요. 이름이 뭐예요? 글쎄요. 내가 알고 있는 애는 윤미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너는 걔가 아닌 것 같아. 걔는 되게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 너는 걔가 아닌 것 같아요. 자, 3부 요양소 한번 보자. 3부 요양소. 자, 3부 요양소. 자, 3부 요양소는 3대 요양소랑 반대로 얘는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3부 요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는 포함이 안 됐지만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3부 요양소는 에너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섭취하지 않게 되면 우리 체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어떤 특정한 성분이 부족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3부 요양소는 어떤 게 있나 보자. 자, 일단 직관적으로 물,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염류, 미네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물에 대해서 한번 보자. 물. 자, 물인데 우리 인체의 약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졌고요. 우리 인체의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진 이유가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있고 그 화학적 특성이 우리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있고 이러한 화학적 특성이 생명 활동에 필수이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60에서 70% 정도 존재해요. 그럼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특성. 첫 번째, 비열이 크다 맞아요. 근데 그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불과해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왜 비열이 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 질량이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대지 마시고요. 자, 물은 극성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텐데 그 현상을 설명하려면 극성이 뭔지 알아야 뭐 개뿔 설명하든 말까 할 거 하냐. 이 극성이 뭔지 모르고 뭐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극성을 설명하자. 자,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소사의 공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이 물은 104.5도 구분형을 이루고 있어요. 몇 도? 104.5도가 구분형이다 불러요. 벤타이드라 부르는데 구분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분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산소와 소 사이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 무엇의 차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분자 내부에 전하의 불균형이 생겨요. 이쪽에 전자가 많이 몰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 뜨는 거고 이쪽에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화 뜨는 거야. 자, 그럼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자 내의 각 원자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이 치우침이 생기고 그 결과 분자 내부에 양전하와 음전하를 동시에 가질 때 얘를 바로 뭐라 불러? 극성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분자 내의 전하의 밀도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자,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전하의 밀도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 아마 배웠을 거야. 그렇죠? 가준아 배웠냐 안 배웠니? 전기 음성도. 그렇죠? 전기 음성도 차이에서. 그래서 분자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을 바로 극성이라고 불러요. 물은 극성을 띠고 있는 용매야. 그래서 물은 극성 용매란 얘기지. 그럼 물이 극성 용매라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이건 현상이야.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 이유는 건너뛰고서 현상만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상만 설명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그건 암기에 불과해요. 보통 그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쭉 암기했다가 중간에 빼먹죠? 빼먹어도 본인은 전혀 어색함을 못 느껴요. 뭘 빼먹은지 몰라요. 근데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는 분자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가져요. 그래서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뭔가 녹인다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용지를 둘러싸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플러스 갖고 있고 마이너스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 갖고 있는 용질이나 마이너스 전화 갖고 있는 용질이나 잘 둘러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용해가 굉장히 자전하겠지.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용해성이 매우 뛰어나.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잘 녹여.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론 좀 있을까? 물질 운반할 때 녹여서 운반할까? 떼굴떼굴 굴릴까? 녹여서 운반해요. 그래서 용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양소라든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운반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농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지. 만약에 녹지 않는다면 이 머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발 밑에 잔뜩 몰려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운반 작용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농도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 왜? 우리 극성이나 성질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물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화학적 특성은 아까 주원이가 그랬죠. 뭐 비열이 커요 막 이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열이 큰 거 맞아요. 끓는 점도 높아요. 농도도 높아. 그래서 분자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왜인지를 설명해야 돼요. 왜가 빠지게 되면 암기밖에 안 돼요. 그거는 사상 누각이야.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주원이가 오늘 띄었으니까 주원이한테 물어보자. 주원아, 왜 물은 비율이 크지? 주원이 당황한 거 처음 보는데.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준서가 잔뜩 긴장하는데, 준서야, 왜 비율이 크지? 물은? 왜 연육량이 커요? 그 왜 분자율이 커요? 준서가, 뭐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앞에 민준이도 있는데. 지금 거의 준서가 우리 과학반의 김민재입니다. 자기 혼자 다 맡고 있어요. 지금 뒤에 다 숨어 있고요, 지금. 구경만 떼고 공격하는. 그거 아니에요? 깎은 물이. 그거 왜? 왜냐면 과학자 아니시고. 깎은 물을 옮겨내는 게 물이 양양이니까 이렇게 둘러싸는 식으로 옮겨낼 수밖에 없어요. 너 저번에 설명했어. 처음 설명 듣는 거 아니야. 봐봐. 물은, 얘를 안 물어봤구나. 혹시 지금 물어봐도 실례가 안 되나요? 실례가 돼요?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예, 지금 물어볼게요. 물이 왜 별이 크지? 그 왜? 자, 봐봐.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설명하면, 나 저거 알아요. 막 나댈 거야. 특히 주원이. 봐봐. 물은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듣나? 아니지. 수소 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분자의 인력 중에서 가장 강한 분자의 인력이야. 매우 강한. 왜 강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다시 매우 강한 분자 간의 인력을 갖고 있어요. 얘 수소 결합이야. 이게. 그럼 왜 수소 결합이 강한 분자 인력입니까? 자, 먼저 말로 설명해 볼게. 전기 음성도 매우 강한 FON이 수소와 공기를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를 당기는 매우 강한 분자의 인력이 형성돼요.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수소 혈압이라 불러. 선생님 말로 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잘 머릿속에 그리지 않는데요? 라고 가준이가 지금 나대고 있는데, 자, 수소결합이 뭔가 한번 보자. 자, 수소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누구? FON이 누구와 공격할 때? 수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를 당기는 매우 강한 분자 간의 힘이야. 선생님, 얘는 화학결합인가요? 이온결합, 공결합 그런 건가요? 아니야. 그거는 화학결합이고 얘는 분자 간의 힘이야. 근데 왜 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건 분자의 인력, 분산력, 쌍극자 인력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왜 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일반적인 쌍극자 인력에다가 분산력에 비해서 매우 강한 힘이기 때문에 얘는 결합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얘네는 화학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이야.
자, 이렇게 설명해도 갸우뚱거리지? 그래서 한 발짝 더 들어가자. 전기 음성도라는 건 뭐냐면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전자쌍 같이 쓰자라고 했을 때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적으로 좀 끌고 가려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바로 전기 음성도라 부르고 그 전기 음성도의 넘버 1, 2, 3가 바로 FON이야. 요것이 수소와 공기압을 형성해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자의 인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인 분자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분자가 있고 여기 분자가 있으면 얘가 서로 끌어당겨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쌍극자 인력이라 불러요. 쌍극자 인력이라 부르는데 얘가 극성이고 얘가 극성이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서로 반대쪽 전을 갖고 당기는 걸 바로 쌍극자 인력이라 불러.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얘가 양성자 그 자체가 아니라 얘는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한쪽 이쪽으로 많이 몰린 거야. 이쪽에 전자가 조금밖에 없고 얘도 이쪽에 전자가 많이 몰린 거고 전자가 조금밖에 없는 거야. 전자의 밀도 차이에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생기는 이 힘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쌍극자 인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자가 많고 적음에서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란 말이야. 이게 차이, 이게 분자의 인력이야. 인력인데 얘는 달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데 근본 자체가 달라. 이 근본은 저녁 먹고 맛있게 먹고 이거 말아야겠다. 이거 이거